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정치권이 갈라져 싸우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닌데 요즘 국회 모습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개회식부터 여야 모습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거대 여당은 한복을 차려입고 잔칫날 분위기를 냈지만 소수 야당은 상복을 입고 나와 민주주의 사망을 선언하며 무언의 항의를 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 처리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첫 예산안 처리 같은 산적한 과제가 잘 풀려갈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약수조차 하지 않는 여야 대표의 모습에서도 협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고이동 기자가 전합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밝은 표정으로 곳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합니다. 갑질 논란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도 푸른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반대편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정장, 넥타이 차림에 시종일관 굳은 표정입니다. 가슴엔 의회 민주주의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정기국회 첫날 한복 입기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번 주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협치가 죽었다며 무언의 항의에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다수당의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복을 입은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듯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 첫날 여야의 모습은 향후 100일의 예고편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이달 말 예고된 특검 연장법 등 쟁점 법안 처리까지 여야의 대치 수위는 가파르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여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려는 데 대해 그동안 침묵하던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만 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여당에 동조해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3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역자로 비난합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에 기생해온 부역자들입니다.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반대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도 여당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공개적인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보안수사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완성하는 절차라며 보안수사를 폐지하면 궁극적인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혜 제주지검 검사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법원에 나르기만 하는 지게검사를 하라는 거냐고 성토했습니다. 여당에 동조해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공봉숙 서울고검검사는 임 지검장을 향해 검사 생활 20여 년간 보안수사를 안 해보셨냐며 보안수사가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99%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강경파는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특별재판부까지 만들 태세입니다. 그러자 법원 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는데 여당의 법원 공격에 몸을 사리는 듯 했던 법원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법안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대법관 14명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배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는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중요한 게 중립성과 공정성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인정된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특별재판부가 다시 하는 건 소급 금지의 원칙상 당연히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법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 참여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도 추진합니다. 이제서야 법원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뭔지 한지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 예산과 시설 등 문제가 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증원 등으로 1, 2심 법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선 외부의 인사 개입으로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사법개혁과 달리 사법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천 처장은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 중이라며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 구인 당시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당시 오간 대화와 옷차림까지 여과 없이 사실상 공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망신 주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승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79분짜리 서울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불응 당시 상황을 언론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1차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반말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엿새 뒤 2차 집행 때는 본인이 구속시켰던 최서원 씨를 거론하며 최 씨는 자발적으로 나왔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하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끌어내려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고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일부 의원들은 당시 옷차림까지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옷도리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CCTV 열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원들이 망신 주기를 위해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전당대회 때와는 다른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 김문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석방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에 어떤 흐름이 일고 있는 건지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강성 발언들을 해왔던 장 대표는 최근 발언 수위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부 회의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여당의 입법 독주 비판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김 최고위원은 첫 회의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감싸고 한동훈 전 대표 측 비판부터 했습니다.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이딴 강성 발언에 당에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그 자체가 현재 장동혁 당 지도부의 전체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로 당을 변화시켜도 어려운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 모습만 봐도 여야의 첨예한 대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충돌할 지점도 더 많아 보이는데 뉴스더에서 더 바빠질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더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반민특위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눈에 좀 띄던데 어떤 맥락입니까? 해방 직후 재헌 국회에서 만들어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친일파 행적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정 대표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친일 청산과 같은 맥락에 두고 발언한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얼굴에 내란 세력,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은 사진을 회의장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대표 얼굴까지 그렇게 걸고 한다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아닙니까? 야당과 협치하자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 대표는 내란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한다, 척결해야 한다 이런 투쟁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개혁 법안 추진의 동력을 얻고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다지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에 기생한 부역자란 말에 정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 함축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가 이 반민특위를 언급한 건 당내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과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을 지시했잖아요. 그래도 협치라는 외형이라도 좀 갖추려고 한 것 같은데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 김민석 총리와 접견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김 총리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 대표도 아직까진 정 대표를 뺀 이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더 선호하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취재한 걸로 보면 여권에서 검찰 개혁, 이른바 검찰 해체 방안을 놓고 좀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말에 김민석 총리가 법무부 행안장관 만났다는데 좀 조율은 됐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중심이 돼서 논의를 잘 해달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유지했는데 주말 논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신설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김 총리와 정 장관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여전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는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총론 수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민주당 주장대로 가더라도 향후 강론에서 당정 간 입장차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경제 어렵고 가뭄 같은 재난도 닥쳤는데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좀 머리 맞대는 모습 늘 말하는 겁니다만 참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해외 파견 때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갭 투자했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었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같은 단지 아파트에 투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작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2013년.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어서 투자가 활발한 시점이었습니다. 개포주공은 지방에서 유지분들이 많이 왔고 그때는 집도 안 보고 그냥 매매하던 시절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시기에 부인이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구 부총리는 세종특별공급 아파트와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획재정부 선후배 사이로 기재부는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아파트 취득 이후 철거가 시작된 2018년까지 5년간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강남 아파트를 사고 세를 주는 갭 투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번 627 대출 규제를 통해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2억 원 후보자는 개포동 집을 사는데 구 부총리와 어떤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며 평생 1주택을 유지해왔고 심지어 세종 특별공급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수장과 금융수장 후보자의 이런 투자 행태는 정부나 민주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소장에 내란 방조 혐의로 적시한 당시 행적이 논란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땐 송미령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엔 국무회의 소집에 미온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요. 법조계에선 이걸 놓고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특검은 공소장에 지난해 12월 3일 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지시 문건을 챙기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협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해 어디쯤이시냐 빨리 와달라고 했고 계엄 선포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한 전 총리가 기다려보자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1시간가량 지연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와달라고 한 건 방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물러났습니다. 이 위원장이 이 같은 청탁을 통해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게 특검의 의심인데 이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특검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인 오늘 이 위원장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집니다. 앞서 김 여사 모친의 집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금고에서 해당 귀금속과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의 인사청탁을 통해 장관급 자리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위원장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원로 역사학자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찔끔 내리다 말았습니다. 상수원이 하루하루 메말라가고 있는데 안일한 태도로 지적을 받고 있는 강릉시장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단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동영 기자입니다. 땅은 쩍쩍 갈라졌고 심어놓은 농작물은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양수기를 가져다 놨지만 뿌릴 물이 없습니다. 음료수가 없어요. 지금 물도 안 나와서 없더라고요. 지하수도 잘 안 나오는 거면 그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은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제부턴 농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5만 3천 가구의 수도 계량기는 75%까지 잠갔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물 아껴 쓰기에도 불구하고 저수율은 폭염까지 겹치며 매일 0.4%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겨우 0.5mm에 그쳤습니다. 시민들은 하늘만 믿겠다는 시장의 무책임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 말 나도 하게 들었어. 얼마 안 있으면 비 곧 오겠지 하는 그 말을 답답하지요.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대책을 주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엉뚱한 대답을 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간상 9월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김 시장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나 격일로 단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릉에는 이달 10일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강릉 시민들은 물 한 방울을 아끼며 함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식수를 받아가고 물이 많이 드는 수영장과 사우나 업주들은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약수터를 찾은 사람들, 페트병에 대형 생수통까지 저마다 물을 담아 손수레로 차량으로 실어 나릅니다. 가뭄 때문에 홍제동 정수장에서 물 공급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물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소문나 있으니까. 가정집에서는 물을 아끼기 위해 빨랫감들을 모았다 세탁기를 돌립니다. 저희들은 단수가 되면은 최악이라 생각하죠. 그 최악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텅 빈 식당 주차장. 한쪽에 점심에만 영업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업주는 물을 아끼려고 저녁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반려견 목욕업소는 이미 지난달부터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했습니다. 개인적 그 이익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상황이 이런 만큼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호텔과 리조트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한급수가 계속되자 강릉의 이 호텔은 수영장 운영을 오늘부터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인피니트풀이나 사우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예약은 취소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약 고객님들한테 관련 메시지 공지를 해드려서 우선은 좀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가뭄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요새 배터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합정역에서 한 승객이 들고 있던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뿌연 연기가 가득 차면서 승객들이 대피했고 지하철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역사 안을 가득 메우고 시끄러운 경고음도 울려 퍼집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합정역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안에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열차를 30분가량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2호선 합정역에서 발생한 연기와 관련해서 6호선 합정역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한 승객이 갖고 있던 20kg짜리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5호선에서 누가 방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일이 생긴 줄 알고 좀 많이 당황했죠. 전문가들은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되면 연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연기라고 하지만 일반 목재, 종이 이런 것 타는 것보다 유독성이 더 커요. 출동한 소방관들은 배터리를 물에 넣어 연기를 껐습니다. TV조선 임효원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술을 먹고 있던 남성들을 때린 건데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여자친구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이 식당에 들어와 주먹을 휘두릅니다. 도망가는 검은색 옷 남성을 쫓아가며 계속 때리고 옆에서 말리는 남성까지 넘어뜨립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동석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의자가 다 테이블에 바닥지가 다 널브러져 있고 의자들 막 뒹굴고 있고 유리 깨져가지고 바닥에 음식 찌꺼기 다 떨어지고. 남성은 식당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며 가게 유리문까지 깼습니다. 남성은 몸싸움 도중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식당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이 아니다, 그건 아닌 거. 그 동의가 찾아오는 것까지 용인하는 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조회했을 경우 스토킹 처벌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치 추적 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기물 파손은 변상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충남 천안의 교차로에선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택시와 충돌합니다. 택시는 SUV가 좌회전 전에 서 있던 차선까지 튕겨져 나가며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SUV의 오른쪽 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고 택시도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사고 차량에서 탑승자들을 구조합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 어르신 두 분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셔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인계를 SUV에는 일가족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있던 60, 70대 노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젊은 여성과 손주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50대 택시 운전사와 승객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 진행을 했고요. 마주오던 택시하고 부딪혔고 그게 1차 충격인데 이후에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경찰은 40대 SUV 운전자를 입건하고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무궁화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코레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같은 공공 분야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송병철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용 파란 상자를 들고 코레일 대구본부에 들이닥칩니다. 지난 19일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혹시 오늘 어떤 거 살펴보실 계획이실까요?
정부는 공공기관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단위로 하던 산재 사망자 공시도 분기로 바꾸고 경영평가에는 산재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가 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관장 업무 공백과 사업 지연은 물론 자리 보전을 위해 현장을 은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을 아무리 강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예견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는 하니까요. 일부에선 남아날 기관장이 없을 거라는 관측과 함께 기관장 기피 현상도 걱정합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간 영역에서는 대표들이 줄사퇴하고 각종 사업이 기약 없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텅 빈 채 방치된 파출소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만 100곳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공공부지를 새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시민들이 소액 투자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12월 문을 닫은 치안센터입니다. 2층짜리 건물 표면엔 시커먼 비물 자국이 남아있고 타일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2년 가까이 방치되다시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항상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고 다른 걸로 좀 활용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서울시는 이곳과 동작구 상도 오치안센터를 여러 시민들이 소액 투자로 분산 소유할 수 있게 분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토큰 증권으로 소액 투자를 받아 카페나 도시명 창고 등으로 리모델링한 뒤 투자 지분에 따라 사업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초로 공유 재산을 디지털 자산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자산관리 방식이다. 사업성은 어떨까? 상도 5호 치안센터 건물은 길 건너 바로 숭실대가 있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약 30m로 가깝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가가 많지 않아요. 시민 참여형 점포 개발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건물에 투자한 여러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사업과 자산관리 주체 등을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 첫 조각투자 시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제빵업계가 990원짜리 소금빵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우리나라 빵값에 거품이 많다며 1,000원도 안 되는 소금빵을 내놓은 건데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일부러 비싸게 파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빵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소금빵과 베이글은 990원, 식빵은 1,990원, 시중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평소에 빵을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자주 먹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싸게 맛있는 빵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3시간 만에 일부 빵이 품절되어 판매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한 유명 경제 유튜버가 낸 팝업 스토어로 치솟는 빵값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인데 방송 보다가 약간 빵 저렴하게 하시는 팝업 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들러봤거든요. 소금빵을 보려고 왔는데 아마 소금빵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유명 인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매장에서나 가능한 가격인데 졸지에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매도됐다는 겁니다. 버터값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 것만 봤을 때도 990원이라는 가격을 할 때는 그냥 우리는 마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자영업자를 비난할 생각은 없었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빵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만큼 990원 소금빵에서 비롯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빵값이 자꾸 비싸져서 금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빵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 빵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빵의 주 원료인 정제 설탕에 대해 우리나라는 30%의 높은 수입 관세를 매깁니다. 국내 설탕 산업 보호 차원인데 가격이 싼 수입 설탕이 들어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국내 독과점 구조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정제당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이 시장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지정해 보호해주고 있어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빵의 또 다른 주원료인 달걀도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달걀 산지 가격은 도매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산란계 협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사실상의 판매 희망 가격인데 이건 협상력이 약한 개별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60년 동안 지속된 관행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네요. 원료비 말고 다른 상승 요인은 없습니까? 빵류 인건비는 꾸준히 우상향해서 최근에는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 평균 인건비가 8% 정도인데 3배가 넘는 거죠. 공장에서 완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과자나 음료 등에 비해 매장에서 추가적인 수작업이 필요하고 종업원도 더 많이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빵값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식빵이 100g당 703원으로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빵의 종류들도 한국 빵이 가장 비싼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빵이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유통구조를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통계가 기준으로 삼은 탕종 숙식빵은 일반 식빵과 달리 저온 숙성을 통해 촉촉한 식감을 만든 일종의 고급 식빵입니다. 빵의 종류입니다. 상호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빵을 기준으로 하면 100g당 400원대, 500원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빵이 비싸진 건 맞지만 해외와 비교해도 실제로 비싼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식빵의 어떤 타입이 있는 거죠. 품질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비싸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 빵값이 비싸진 건 맞지만 해외랑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빵값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고급 재료를 갖고 맛있게만 만들면 가격이 비싸도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력 있는 빵집들이 고급화 전략을 시도하는 건 오히려 제빵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죠. 품질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빵은 머지않아 시장에서 도태될 겁니다. 섣불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보단 가격대별로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싼 가격의 빵도 필요하고 고급화된 것들 또한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그 시장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빵이 간식처럼 느껴졌지만 요새는 한 끼 식사가 되면서 가격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른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天安문 광장은 통제가 삼엄하고 주중 북한 대사관은 김정은 맞이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옥상에 석조 장식물과 함께 북한 위장이 담긴 원판이 설치됐습니다. 모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김정은을 맞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구조물을 새로 만든 겁니다. 대사관 경계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철제 난간밖 게시판엔 김일성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렸습니다. 김일성은 1959년 10월 중국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는데 이후 66년 만에 김정은이天安문 성로 위에 다시 오르는 데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걸로 해석됩니다.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서 2km 길이의 장안대로엔 군인과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됐고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这个那几天都有些放假了，是吧？大的是我们应该要听国家的，是吧？ 관광객들의 천안문 광장 출입은 오늘부터 통제됐는데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는 내일부턴 경계가 최고조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은 오늘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출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 철길 주변엔 보안도 부쩍 강화됐습니다. 철길이 바라보이는 아파트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다시 다 조사하고 촬영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검사하는 거죠. 전용 열차를 탄 김정은이 내일 이곳 베이징역에 도착하면 밀착 경호 속에 숙소인 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방중기간 시진핑 푸틴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거나 3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김정은이 이용하는 전용 열차는 방탄은 물론이고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경호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김정은 전용 열차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태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태양호라는 이름이 붙여진 북한 김정은의 전용 열차입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으로부터 선물 받은 뒤 김정은을 거쳐 3대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 북중 정상회담,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때도 대부분 이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녹색 기차로 보이지만 일반 열차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총 17량으로 구성된 열차는 방탄 유리는 물론 열차 하부판에도 방탄 강철판이 둘러싸고 있어 지뢰나 포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감지를 피하기 위해 적외선 탐지를 막는 스텔스 코팅까지 돼 있습니다. 다만 대형 열차를 완전히 은폐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부는 더 화려합니다. 흰색 인테리어에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는데 집무실과 회의실, 침실과 식당은 물론 의료실까지도 갖췄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규모 홍수 당시에는 김정은의 전용차 마이바흐가 실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일반 열차보다도 느립니다. 무거운 방탄 장비로 중무장한 데다 안전을 위해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속 50에서 60km로 이동해 거북이 열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평양에서부터 60시간 넘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국방부가 사성장군 7명 전원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현역 대장들이 모두 전역하게 된 건데 군 쇄신과 조직 안정화가 목적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내란 청산 요구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전합니다. 대장 계급의 사성장군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지휘부인 이들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장 전원 교체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만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현역 장군들이 모두 전역하게 된 겁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공군 출신 진영승 전략사령관이 내정됐고 육군 참모총장은 김규화 미사일 전략사령관, 해군 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 총장에는 손성락 공군 교육사령관이 각각 임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안규백 국방장관의 소위 국방개혁 의지와 내란 청산을 강조해온 여권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과 문재인 충암파 사령관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는 인사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군 수뇌부 전원 교체에 따른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권 코드에 맞춘 보여주기식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K-팝이 빌보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7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차트 7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 기록 듣겠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역경을 뚫고 노력 끝에 성공을 일군 아이돌의 성장 서사를 담은 곡.
타이틀곡 세리머니로 대표되는 스트레이키즈의 새 정규 앨범 카르마가 K-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을 제치고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발표한 앨범 7장 모두가 1위에 오른 건 K-팝 최고이자 빌보드 200 70년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2018년 데뷔한 그룹 스트레이키즈는 K-팝 아이돌을 통틀어 가장 색깔이 확고한 그룹으로 통합니다. 팀 안에 프로듀싱을 하는 별도의 팀이 있어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는 음악을 직접 만드는 데다 이른바 한국적 정체성을 음악에 녹이는 점도 특색으로 꼽힙니다. 팀 안에 이 작곡 유닛이 있고 이들이 대부분 다 자신들의 노래를 창작을 하고요. 여기에 안무 등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자율형 아티스트 아이돌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K-팝 가수 최초로 미국에서만 앨범 100만 장을 판매하고 34개 도시 월드 투어에서 2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는 등 이들이 쌓은 기록은 최고와 최다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최근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의 수상 후보에도 오르면서 또 한 번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망치를 들면 꽃조차 못으로 보입니다. 왜 망치를 들었는지도 있고 마구 휘두르기 십상이죠. That the traitors and spies who wanted to sell out the homeland should be shot like rabid. When you carry the banner of communism onward to victory, you'll know that a bit of my blood will be on it. 1938년 소련의 혁명특별재판, 인민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선고가 정해져 있는 쇼였습니다. 레닌이 당의 총아라고 부르던 부하린도 반역자로 몰려 총살당했습니다. 혁명이 약속했던 젖과 꿀 대신 러시아 대지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혁명특별재판의 마지막 희생자는 결국 혁명 그 자체와 인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판 인민재판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검사 120명이 투입된 초대형 3대 특검에 최장 170일짜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재판부까지 사실상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사법의 최고의 보루로서 내란을 종식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라는 그런 책임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일부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 내란으로 보고 그 중심에 대법원장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은 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영국 작가 아서 퀘슬러는 경고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순간 혁명은 동지를 죽이고 스스로 파멸한다. 민주당이 휘두르는 내란 망치가 정적을, 사법부를 결국은 민주주의까지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9월 1일 윤종우 앵커 칼럼, 내란의 이름으로 였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호남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염은 해제됐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유지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창원 25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충남과 남부의 소나기가,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